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로즈님 안녕하십니까? 예, 정유진님, 그냥고고님, 소선호님, 바라아제님, 김동숙님, 햇병알님, 아리마니, 아리미니님, 김태현님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요,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들어오셨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김태현님, 김종훈님 반갑습니다. 제 화면 좀 한번 띄워줘 주실래요? 여기 PPT. 예. 오늘 라이브 내용은요. 1기 신도시와 강남, 개포, 상계, 목동, 광명 외에도 수십 군데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요. 앞으로 사업성이 한 2배 정도 상승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랑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간단하게 얘기하기를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그러죠. 많은 분들이 뭐 뉴스나 보도자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그 내용에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1기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전체 지역에 사실 특별법이 다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그래서 특별하게 선도하는 지역이 있을 거고 후발주자로 또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냥 고고님 3기 신도시가 궁금하신가요? 예, 3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헐레벌떡 들어오는 바람에 뭘 놓치고 와 갖고요. 좀 목이 메이네요. 예, 햇병알님 재건축 좋아요. 예, 저도 재건축을 좋아합니다. 예, 좋아요 누르고 시청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바라지님 궁금한 거 어떤 게 궁금하시죠? 예. 뭐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고요. 예, 꿈꾸는 안여사님 반갑습니다. 박선희 님도 반갑습니다. 예. 안 올라오는 걸로 봐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노후 계획 도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요. 어제 날짜로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이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1기 신도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노후된 모든 계획 도시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1기 신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기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1기 신도시는 보시는 것처럼 일산, 분당, 평촌, 삼본, 중동이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사업성이 가장 좋은 것은 일산이죠. 용적률이 169% 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분당입니다. 분당은 이제 시범 단지를 빼놓고는 모두가 대형 평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좀 많고 사업성이 괜찮죠. 그 외에 사실상 중동, 삼본, 평촌은 재건축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은 용적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점점 노후화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기 신대 특징이 이제 단기에 공급이 많이 됐잖아요. 예, 단기에 공급이 많이 됐고 또 집중된 고밀도 주거 지역입니다. 물론 일산과 분당은 뭐 예외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분당도 사실상 용적률이 184%면요. 재건축을 하기에 아주 나이스한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단지는 아닙니다. 자족성도 많이 떨어지죠. 물론 인제 이 1기 신도시에 자족 기능을 넣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무타운을 집어넣으려고는 합니다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주차난과 기반 시설에 대한 노후화 등이 계속해서 엮이면서 1기 신도시가 인제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죠. 그러면서 인제 정비 사업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잠깐 여담을 이야기를 하면 중동 같은 경우는 인제 제일 막내죠. 1기 신도시 중에 막내고 일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는 일산, 분당, 중동, 삼본, 평촌 중에 물론 자금력이 있으면 분당이 꽤 괜찮은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산을 한번 많이 눈여겨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니 '눈여겨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일단은 일산 같은 경우는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가격이 안 오른 지역입니다. 징글징글하게 가격이 안 올랐고, 징글징글하게 가격이 안 오른 이유는 뭐냐면 면적 대비 세대수도 상당히 많지만 그 아래쪽에 덕양구라든가 북쪽에 어디요? 파주라든가 남쪽에 김포 한강 신도시 주변에 쭉 삥 둘러서 일산의 수요를 모두 뺏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규모도 훨씬 더 크고 입지도 일산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신도시들이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사실 일산이 한 10년 동안 가격이 정체되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에서 좀 가격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산이 용적률이 낮은 이유가 좀 우스갯소리로 통일을 대비해서 좀 넉넉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놈의 통일을 언제 올 건지. 근데 어쨌거나 이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일기 신도시에 대한 신축,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공론화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발의들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저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2월 달에 이제 국회 통과해서 지정되는 데는 그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쪽에서 두 개 거대 당에서 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찬성안을 내고 있거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2월 28일 날 발의한 걸 보면 노후 신도시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월 28일 날 2022년에 발의를 했고요. 일단 용도 지역을 올려주자,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해서 사업성을 높여주자, 건폐율 용적률을 올려주자, 광역교통, 교통망을 확충해주고 3기 신도시 활용을 해서 이주 대책까지 우리 좀 마련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1기, 2기 신도시를 모두 합해서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3월 14일 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사업성을 좀 올려주자. 안 그러면 일기 신도시 자체가 사업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교통망을 확충해 주자라는 이야기. 그 이후에 또 거의 한 달여 정도 있다가 4월 27일 죄송합니다. 4월 27일 날 민주당에서 비슷한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은 틀린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또 발의를 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성을 높여주자. 그리고 5월 16일 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노후 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 그래서 이제 하태경 의원은 이제 기존에 송석준, 김병호, 곽찬대 의원이랑 약간 틀린 건 뭐냐면, 이거 보니까 일기 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같은 지역도 노후 택지지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친구들도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있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 2기, 2기, 3기 신도시 및 지역에 있는 택지지구까지 우리가 함께 같은 조건으로 개발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자라는 내용을 발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지금 보여드리는 단지는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는 분.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있죠. 보시면 지하철역이 창동역과 노원역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계주공 아파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무슨 소리냐. 우리는 더 오래됐는데? 야, 일기 신도시보다 우리는 더 오래됐고 더 낡았어. 야, 우리도 재건축하고 싶단 말이야. 일기 신도시만 특별법을 만들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야, 일기 신도시만 특별법으로 용적률 올려주고 건폐율 높여주고 그리고 사업성 뭐 초과이익 환수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거 완전 수도권 특혜 아니야?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태경 의원이 일기 신도시만 하지 말고 어디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도 계획도시에 포함하자고 했는데 여기 서울만 빠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상계주공이라든가 뭐 광명의 하안동 같은 경우 하안주공 아파트도 엄청나게 일기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거든요. 사실상 이런 지역들도 사실상 일기 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빠져버린다면 형평성이 엄청나게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어제 날짜로 이런 특별법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월 7일 화요일 날 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노후 계획 도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예. 자, 이 내용을 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1기 신도시가 아니라 이제 노후 계획 도시예요. 노후 계획 도시. 노후 계획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거죠. 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7차 전체 회의에서 그러니까 7번의 그러니까 1기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7번의 회의를 거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1기 신도시 등 1기 신도시 포함해서 주변의 노후 계획 도시의 광역적인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했다. 2월 7일 날짜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정법이라 그러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이 노후 계획 도시 정비법은 노정법이 될 수도 있겠죠. 노정법인지 앞으로는 노정법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특별법 적용 대상 보겠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여태까지 1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잖아요. 그렇죠.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된 계획도시라고 하니까 1기 신도시 포함이겠죠. 그 외의 다수 지역입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 계획도시란 택지개발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굳이 1기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말하는데 얘네들은 노후 계획 도시에 포함을 시켜서 뭘 하겠다? 정비 사업을 시켜주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노후도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후도는 30년이었죠. 그죠?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은 30년인데 이제 30년에서 몇 년으로 앞당겨진다? 20년으로 앞당겨진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요. 이제 재개발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재개발 노후도도 30년에서 20년으로 낮췄죠. 그죠? 그러니까 재건축도 30년에서 이제 20년으로 낮추는 겁니다.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아파트가 노후된 게 아니라 뭐가? 도시가 20년이 지나면 도시를 만든 지 20년이 지나면 노후되고 나서가 아니라 노후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말은 다시 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노후도가 진행되는 2기 신도시를 포함한다. 첫 번째. 두 번째, 1기, 2기 신도시를 20년이 지나고 나서 재건축을 시켜줄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택지지구는 필요가 없다. 신규 신도시 추가 공급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3기 신도시도 어쩌면 제 생각에는 뭐 확정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3기 신도시도 사실상 말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토지 가격 이제 보상가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협의가 계속해서 좀 늦어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5년에서 6년, 7년 이상씩 계속 입주 날짜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만약에 노후 계획 도시에 관한 특별법, 노정법이 이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도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3기 신도시도 필요가 없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존에 있는 3기 신도시라든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지구를 만들려고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 또 그린벨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오래 묶일 수도 있습니다. 왜? 더 이상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기존 구도시라든가 택지지구를 그냥 20년 지나면 재건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에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신도시 공급은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수도권 택지지구, 1기 신도시, 그러니까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도시 등이 특별법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노후 계획 도시들이고요. 택지지구를 분할하여 개발할 경우를 고려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제곱미터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인접, 연접한 두 개 이상의 택지지구 면적 합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죠. 하나의 택지지구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80만밖에 안 돼요. 80만밖에 안 돼. 근데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면적의 크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이제 택지지구라고 얘기하는 이제 신도시, 뭐 중동 신도시라든가 뭐 일산 신도시 이런 데 가면 무슨 마을이 있잖아요. 뭐 사랑마을, 청송마을, 우정마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위주로의 통합개발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80만 제곱미터인데 아리송한 거예요, 얘가. 그러면 연접하여 있는, 이게 50만 제곱미터야. 함께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택지지구가 한 80만 제곱미터가 있는데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빌라촌이에요. 구도심 빌라촌이야. 근데 여기도 노후도가 많아. 노후도가 상당히 높아. 근데 얘만 갖고는 특별법 적용이 어려우니까 옆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주택가까지 합해 갖고 함께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동일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연접한 구도심도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와 지방 거점 도시, 그리고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제곱미터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 합이 100만 제곱미터가 넘거나 100만 제곱미터가 안 됐을 때는 택지지구가 없이 옆에 구도심이 있으면 구도심을 포함해서 함께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게 청솔마을이고 얘가 사랑마을이에요. 청송마을이 있고 사랑마을이 있는데 얘네 둘이 이제 노후도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건폐율을 높여주고 규제를 없애다 보니까 슈퍼 블록 단위의 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지고 상업지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상업지구가. 왜냐하면 여기가 3종이고 여기가 2종이었지만 종상형을 통해서 상업지구를 만들어지고 3종이나 준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뭐 20년 차예요. 근데 여기는 15년 차밖에 안 돼 가지고 이제 안 돼. 근데 얘네는 80만 제곱미터야. 근데 앞에 보니까 노후 주택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합해 갖고 이런 식으로 같이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광역적인 통합 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재건축 노정법이잖아. 노후주택에 관한 특별법인데, 정비에 관한 특별법인데 얘네를 보면 뭐가 생각나냐? 저는 모아타운이 생각나요. 모아타운이 비슷한 거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할 수 있는 구역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얘네를 묶어서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얘네 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기준이 완화됐는데 얘네들은 기준이 안 찼어요. 하지만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속도를 빨리 하는 건 뭐예요? 또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과 유사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 종상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역세권 개발과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정법이 보니까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모아타운 신속통합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다 짬뽕해 놓은 게 그러니까 좋은 것들만 다 뽑아 갖고 지금 재건축에다가 싹 밀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정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지구가 이제 핵심인데요. 제가 좀 자료를 좀 조사를 해 보니까 꽤 많아요.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지구들을 한번 보니까요. 일단 서울에만 하더라도 개포동이 있고요. 서울의 신내동 아시죠? 예, 저기 화랑역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고덕동 같은 경우는 인제 재건축이 인제 거의 다 진행됐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계동이 있고 중계동이 있고, 목동은 지금 이제 재건축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마 이 특별법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되니까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상계동이 있고 또 이제 강남권에 수서가 있습니다. 예, 중계동이 또 있고요. 요런 지역들이 개포동, 신내동, 그러니까 1기 신도시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노후 계획 도시의 전체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서울에도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은 용적률을 갖고 있더라도 앞으로 요런 지역들이 모두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권으로 가면 이제 뭐 분당, 일산, 평촌, 삼원, 중동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안양, 포일, 광명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철산동은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지만 하안동은 재건축과 사실상 상당히 먼 재건축을 하기에는 사실상 용적률 자체가 사업성이 상당히 안 나오는 지역인데 하안동은 200만 제곱미터입니다. 무려 200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죠. 하안동 같은 지역. 고향 화정 지역, 수원 영통하면 또 수원에서도 대장주들이 모여 있는 지역인데 수원 영통 같은 경우도 약 30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 거고요. 고향 능곡, 능곡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입지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일성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위치고요. 능곡 같은 경우는 능곡 역세권 개발 사업과 복합 개발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지하철이 또 광역교통망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지역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외에도 안양 포일이라든가 광명, 하안동이라든가 고향의 화정동이라든가 수원 영통, 고향 능곡 같은 지역입니다. 또 이제 인천에도 3개 정도의 지역이 있습니다. 인천 구월동이라든가 연수 계산동입니다.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에서 연수가 이제 제일 규모가 큽니다. 60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인천은 사실상 지금 뭐 투자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입주 물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광원도에도 있고 경남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전, 부산, 뭐 대전 같은 지역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수도권이랑 인접해 있으니까. 뭐 대전 노은지구라든가 둔산지구, 둔산 이지구라든가 대전 송촌지구 요런 지역들이 앞서 얘기한 노정법으로 인해서 개발이 앞으로 재건축들이 가능한 지역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지구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이 안에서 기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기회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소선호님 말처럼 재건축 가능 지역, 지금 여기 얘기했던 지역들 중에서 뭐 상계동은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또 상계동은 또 지역에 따라서 단지에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용적률이 높은 단지가 있고 낮은 단지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는 단지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계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학군 아파트이긴 하고 노원구 지역에서도 수요가 제일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건축이면 불가능한 단지들이 많거든요. 왜? 용적률들이 높기 때문에. 근데 요런 지역들도 다 100만 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하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도 지역에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지역들이 충분히 있다. 그중에서 뭐 광명, 하안동, 광명 같은 지역은 사실상 경기도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죠. 그냥 서울입니다. 서울. 그죠? 뭐 수원, 영통 같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요런 지역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지 되고 앞서 얘기했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전성시대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이 20년 동안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고 기회를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경제적인 자유를 음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제가 투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한테는 기회라는 게 계속해서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예. 정유진님, 인천 연수동 주공이 있는데 계속 보유해야 하나요? 인천은 입주 물량이 많아서 걱정되네요. 만약에 인천 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투자용이라면 저는 팔고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더 좋은 지역들도 원체 많으니까. 자,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지구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100만 제곱미터는 안 되지만 제가 또 이 노정법을 보면서 요 지역도 상당히 괜찮은데라고 생각한 지역이 있는데 그기가 바로 구리 지역입니다. 구리 교문동이라는 지역인데요. 보시면 이 지역에 있는 뭐 구리 한성 아파트, 하나 아파트, 요런 아파트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제 94년도,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물량들이 있고요. 이 친구들이 100만 제곱미터 정도는 조금 안 됩니다. 100만 제곱미터 정도는 좀 안 되지만 뭐 어거지로 맞추면 100만 제곱미터는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인접한 연접 구도심과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인접한 연접 구도심과 재건축을 같이 한다면 100만 제곱미터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억지로 맞춰 보면 딱 100만 제곱미터 나오는데 이 구리 교문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입지가 너무 좋죠. 그죠? 이제 지하철 8호선이 이제 개통을 합니다. 8호선이 개통을 하면 아래쪽으로 이제 잠실까지 바로 이제 연결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뭐 구리 교문동 같은 경우는 다산이라든가 별내에 비해서 입지가 압도적으로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남에 버금갈 만한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00만 제곱미터는 안 되지만 인접한 2개 개발 구역과 그리고 이 구도심,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끼어 있는 구도심과 함께 개발을 했을 때 요 지역도 구리 교문동이라는 지역도 저는 인천이 아니죠. 일산처럼 사실상 가격 징글징글하게 안 올랐던 지역들이거든요. 요런 지역들도 우리는 충분히 투자 가치로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지역에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지구에는 안 들어가지만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지역이 구리 교문동이라는 지역이다. 입지가 8호선만 개통되면 강남권이 한 번에 뭐 엄연히 따지면 송파권이죠. 한 번에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별 정비 구역의 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정. 공릉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릉동보다는 신내동, 그죠? 신내지구 같은 경우가 가능할 것 같고요. 공릉동은 면적이 좀 작아서 힘들어 보입니다. 이 노정법을 적용시키기에는. 자, 계속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좀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 정비구역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규모 블록 단위의 통합 정비와 역세권 복합 개발, 세 번째 고밀도 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정비 사업을 하고 역세권 개발을 하고요. 고밀도 복합 광역교통시설을 만들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구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돈 되는 거는 지금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제일 좋은 것들은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얘네는 뭐예요? 특별정비구역은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수익률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역은 누가 구역 지정을 하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주택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우리가 지금
되게 공격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3 가지가 있죠. 모아타운, 신속통합, 역세권 사업인데 이 친구들을 이 3 가지는 누가 지정을 해요?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거나 구청장이라든가 서울시장이 지정하거나 주민들이 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정비구역도 자 주민들이 사랑마을 주민들이라든가 청솔마을 주민들이 야 특별정비구역 지정 우리 하자. 우리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한번 통합개발해보자 해갖고 동의서를 걷어서 제안서를 내면 특별경비구역 지정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여기도 경쟁이 심하겠죠. 우리 보통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 같은 거 인제 지정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뭐 거의 100대 1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여기도 경쟁률이 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 경쟁률이 심한 만큼 되기만 하면 로또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주민이라든가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가 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인 특별정비구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 주민이 제안을 하거나 지정권자가 제안을 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혜택이 많다 그랬죠. 첫 번째,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규제가 사라집니다. 안전진단 규제가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안전진단 미끄럼틀 타갖고 재건축이 무산된 동네가 많잖아요. 대표적인 데가 사실상 목동이라는 단지죠. 그런데 이 특별정비구역은 안전진단이라는 걸 받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도시만 되면 이 기준만 맞추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용적률 무시하고 건폐율 무시하고 건축규제 무시하고 안전진단 무시하고 엄청나게 빨라지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이런 기간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5년 걸리는 걸 1년 만에 해버린다는 건 이건 다 뭐예요? 자금이 그만큼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렇죠. 안전진단 안 받으면 하이패스죠. 그냥 거의.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등을 주도하되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해서 도와주겠다. 원칙적으로는 시장 군수가 하지만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원하겠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뭐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인한 재건축 사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아울러 2022년 10월 달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셔야지 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앞서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에 대한 제가 몇 군데의 지역을 설명해 드렸죠.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럼 구역 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 많은 지역 중에서 자, 일산이 이렇게 큰데 일산 중에서 과연 어디가 먼저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아울러 2022년 10월 달에 국토부에서요. 국토부 장관이랑 지자체장이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뭘 이야기했나? 선도지역. 선도지역은 선도지구죠.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를 해서 시급성과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하고 여긴 빨리 해야 돼. 시급성이 있어야지 되고 주변 지역과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구역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예. 선도지구는 모든 예산과 행정지원을 파격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알겠어요. 일단은 20년 이상 된 노후 도시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는데 선도지역이라는 걸 선정하는 거고 선도지역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택지지구에서 시범단지 같은 겁니다. 먼저 개발하는 거예요.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먼저 개발하는 겁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22년 10월 달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2022년 10월 달로 다시 돌아가 보면 2022년 10월 24일 날 1기 신도시, 이때만 해도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5개 신도시별로 지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언제 2024년 중에 지자체가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지구는 언제 나온다? 2024년 중에 선도지구 5군데가 지정이 된다. 선도지구 5군데가. 자,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5개를 신도시별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가 5군데가 있잖아요. 여기서 각 한 군데씩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과 고양시장, 성남시장, 부천시장, 안양시장, 군포시장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 10월 24일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게 아니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10월 24일 정부 세종총사 6동회의에서 개최를 했고, 국토부는 2024년 중 선도 지정을 계획 발표하였으며, 그죠? 선도 지구는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뭐가 된다? 정비 사업이 실시된다. 정비 사업이 실시된다. 새로운 도정법 모델이자, 그러니까 새로운 도정법 모델이죠. 그러니까 역사상 유례 없는 처음 생기는 법으로 만들어지는, 그리고 모든 혜택을 집중시키고 모든 규제를 없애는 첫 번째 모범 사례입니다. 정비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각 신도시별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도시별로 이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신도시별로 지정을 하는 건데, 자, 일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산. 일산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이 다 일산입니다. 이 넓은 지역이 다 일산인데, 자, 우리는 이 노정법을 근거로 만약에 이제 추론을 한다면 일산 전체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고밀도 복합 개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500% 이상씩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50층 이상씩 짓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지역을 1단지부터 만약에 이게 1단지라고 가정을 하고 2, 3, 4 해갖고 쭉 모든 단지들을 다 50층씩 다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50층짜리야. 이 동네가 아까 노정법을 통해 갖고요. 다 50층짜리로 다 개발을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번. 고밀도 개발이라서 쾌적하고 살기가 너무 좋다. 2번. 너무 고밀도라서 불편하다, 답답하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이 전체를 노정법으로, 예, 그죠? 바라 아재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공급 폭탄은 둘째치고요. 교통 지옥이 되고요. 기반 시설이 마비가 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홍콩 같은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핵심은, 자, 노정법이라는 특별법이 나왔어요. 그죠? 노후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나왔는데, 노후 정비 도시에 관한. 어쨌거나 이 일산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일산에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 일산이라는 전체 지역이 다 고밀도의 용적률 개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의 그림이 전체가 일산에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의 그림이 전체가 일산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어떤 지역은 500%를 받고 어떤 지역은 350%를 받을 텐데, 그 선도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만약에 일산이라면 어느 지역일까? 1순위가, 해답은 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해답은 어떻게 나와 있냐? 보시면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의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복합,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핵심은 역세권 복합, 고밀 복합이에요. 그러면 일산 안에서도 우리가 역세권 개발은 지하철역 반경 몇 미터? 500m라는 거죠. 예, 반경 500m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 신도시 안에서도 이 선도 지역이 되는 지역들은 일산이든 분당이든 평촌이든 판교든 이 지하철 500m 안에 들어오는 지역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개발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라면 먹고 갈래님 역세권 주변만 개발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도 지역이 되는 지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종도 있고 3종도 있고 상업지도 있고 섞여 있잖아요. 여기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용적률 500%짜리 용적률 건폐율 무시하고 모든 재건축 규제 무시하고 안전진단 무시하고 개발이 되는 지역 5군데를 뽑는다고 하니까 일산에 있는 대화나 주엽, 일산, 풍산, 정발산, 마두, 백석, 백마, 곡산역들 중에서 한 군데가 먼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산뿐만 아니라 평촌도 마찬가지인 거죠. 평촌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평촌도 어디가 먼저? 역세권이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평촌도 범계역이라든가 평촌역 주변으로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3번역으로 주변으로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신도시 쪽에 투자에 대한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이 노정법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신도시 쪽에 투자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일 먼저 어디를 투자해야지 된다? 역세권 주변에 있는 지역을 투자를 해야지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다 나왔던 내용이죠.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입니다. 안전진단이 없을 수도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통합개발을 유도한 한편 주민의 생활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면제 또는 완화해야지 된다. 그죠? 안전진단이 완화만 돼도 대박인데 면제까지 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재건축은 하이패스를 타는 겁니다.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용적률과 용도지역 등 도시 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요 내용도 제가 조금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용적률과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들이 있냐?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족 기능 강화입니다. 그렇죠? 이 노정법, 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신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반 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곳에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게 빠르기 때문이거든요. 자족 기능 강화와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일단 주택 10만 호 공급 이 마련이라는 기틀 하에 개발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을 통해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용도 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제가 이 라이브뿐만 아니라 저희 채널 영상을 통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뭐예요?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에 대한 변화. 어쨌거나 이 특별법을 통해 갖고요. 아까 2종이든 1종이든 3종이든 용적률 500% 600%씩 주려면 용도 지역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종상향을 통하려면 용도 지역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계획 도시의 직주 근접, 고밀 복합 개발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역세권 개발부터 시작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일기 신도시 쪽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노정법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역세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부터 관심을 가져야지 된다.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 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 규제 최소 지구에 대해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입지 규제 최소지구는 뭐죠? 말 그대로 입지에 대한 규제가 없다. 그게 입지 규제 최소지구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지구가 라는 이게 뭐예요? 용도 지역이 새로운 용도 지역이 탄생되는 거예요. 입지 규제 최소 지역 구역이라는 용도 지역이 탄생하는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월 5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포함된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입지규제 최소지구, 요게 다 뭐예요? 새로운 용도지구의 탄생입니다. 용도지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다이나믹하고 빠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의 재개발들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게 이제 열흘 전 영상이에요. 열흘 전. 제가 저희 사이트에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 꼭 보세요. 그때 용도 지역 변화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집니다라는 영상을 제가 열흘 전에 찍었거든요. 용도 지역 변화로 새로운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용도 지역 변화에 대해서 알으셔야지 되고, 여기 영상에 나오죠? 입지 규제 최소지구. 이게 이겁니다. 열흘 전 영상에 제가 입지 규제 최소지구에 대해서 촬영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입지 규제 최소지구라는 게 나오고 입지 규제 최소지구가 될 지역들은 이미 눈에 선하다. 서울시가 특히나 이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용도지구 재정비를 지금 추진한다. 그게 뭐다? 비욘드 조닝이다. 그죠? 앞서 어떤 분이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이 비욘드 조닝은 어디에 나온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나온다. 제가 이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이 정보, 여러분들 정보의 기준이 뭐예요? 정보. 요즘은 있잖아요. 사실상 이렇다 할 정보가 없습니다. 이렇다 할 정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 제가 유튜브를 찍는 모든 내용, 그리고 오늘 노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저만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만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아닙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거고 언론에 나와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는 지금 요즘 나오는 정보는 더 이상 정보가 아니에요. 상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는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는 게 정보예요. 그런데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의 사실상 싸움이거든요. 서울시는 녹지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4개의 용도지구가 있는데요. 이 4개의 용도지구 가지고는 미래도시 개발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구역을 지정해야지 돼요. 새로운 용도에 맞는 도시를 만들려면 새로운 용도구역 지역을 선정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려면 3종 주거 지역은 300%, 2종 주역은 200%인데 용적률이 2종 주거 지역에 500%짜리 용적률을 주려면 2종 주거 지역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용도로. 그게 용도지구 재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기 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근간은 뭐냐면 용도지구에 대한 재정비입니다. 예. 새로운 용도지구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겁니다. 새로운 이름의 용도지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이 영상 못 보신 분은요. 들어가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열흘 전에 올린 영상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가 왔네요. 네, 지금 한 3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앞서 저희가 오늘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좀 죄송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좋아요가 13개밖에 없네요. 그 말은 좀 해드리고 싶어서 300분 정도 오셨는데 좋아요는 13개밖에 없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저에게 라이브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눌러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에 대한 이야기 했죠. 우리가 절차에 대한 이야기 인제 계속해 하겠습니다. 절차도 인제 간소화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다 없애버리고 인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얘기고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 도시 정비 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통합심의 절차는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과 모아타운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신속통합 모아 통합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과 모아타운에서 지금 하는 것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통합심의 절차. 그러니까 심의를 간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노후 계획 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 계획 수립 등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사업을 촉진하고 시행자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겠다. 그러니까 절차도 간소화하고, 야, 그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거네요. 아니, 자금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 줘. 그리고 각종 분담금도 감면할 수 있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내일 세미나 오실 수 있습니다. 내일 세미나 오실 수 있고요. 위에 맨 위에 나와 있죠. 지금까지 이런 세미나는 없었다.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선착순 20명이니까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저희가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음 전화번호 나가죠. 02-567-3095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세미나에 오시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이야기들도 같이 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정비구역 내 인제 사업 시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정비구역은,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잖아요. 특별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솔마을이랑 사랑마을이랑 우정마을, 마을 3개가, 마을 하나만 하더라도 단지가 수십 개 단지인데, 그죠? 마을 단위의 초대형 블록 단위의 통합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이 여러 명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단지를 통합해서 정비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 시행자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합으로 전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사업 여건에 따라서 하나의 조합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탁 방식이죠. 그죠? 통합조합이라든가 신탁 방식 또는 공공기관이 통합개발 추진 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 사업자로 지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총괄 사업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요런 내용도 있고요. 근데 요것도 저는 좀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주 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그러니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아니,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시겠죠. 30만 가구예요. 30만 가구. 이 1기 신도시만 해도 30만 가구인데 이주를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통합 개발이 되면.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인제 노정법으로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하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인제 이주를 합니다. 이주. 이주가 1-2만이 아니라 10만 가구씩 막 이렇게 인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주를 하게 되면.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이 이주 수요가 나가는 이 주변 지역은 임대료가 급등을 하겠죠. 임대료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 그리고 인제 매매 가격들이 인제 상당히 다 급등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주 대책입니다. 이주 대책. 왜? 이 이주 대책으로 인해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잖아요. 이주비도 풀리고 또 뭐예요? 유상 이주비, 무상 이주비 돈이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자, 그렇다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인제 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아파트를 인제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 이 주변 지역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이 노정법을 통해서 요 지역이 아파트가 제대로 이렇게 공급이 돼서 고밀도 개발로 여기 인제 주거, 업무, 상업, 일자리까지 복합 개발이 된다고 하면 수요는 또 급격히 이쪽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단기간에 올랐던 지역들, 인접 지역들의 가격들은 인제 좀 많이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개발되는 지역들과 안 되는 지역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양극화가 양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가 인제 2주 대책까지가 오늘 말씀드린 노정법에 대한 이제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를 한 거고요. 요거는 인제 별다른 얘기인데요. 이건 2023년 2월 3일날 나온 내용입니다. 2023년 2월 3일날 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 보도 자료고요. 서울시 2023년 서울시 보도 자료인데, 서울시에 대한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모든 정비 사업은 시공자 조기 선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비 사업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포함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은 보통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잖아요.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 단계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보통 우리가 인제 추진위원이 만들어지고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관리 처분이 끝나면 이제 이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서 입주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 시공사 선정은 관리 처분 이후에 시공사 선정이라는 걸 해요. 아니면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 이 시점에 보통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시공사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아파트 단지 가치의 프리미엄도 결정되고요. 이주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인제 옵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인제 결정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공사 선정을 앞쪽으로 당겨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진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모든 정비 사업에 대해서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시공사가 조기에 선정이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기죠. 일단은 우리가 인제 그 심의 평가라는 걸 받거든요. 뭐 교통 안전 평가, 무슨 평가, 이런 평가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깐 어떻게 보면 단계죠. 안전 진단 같은 단계입니다. 시공사가 구체적으로 인제 앞서서 조합 설립 인가 때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이런 재개발에 대한,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 사업성이 상당히 단축이 되죠. 기간이 단축이 되고요. 사업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고, 시공사가 뭘 갖고 들어오죠? 자금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돈을, 쉽게 얘기하면 돈을 갖고 들어옵니다. 돈을 조합에다가 줘야지 되니까. 그러면 자금 조달 방안, 인제 자금 조달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자금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좋은 브랜드가 먼저 선정되면 빠른 시간에 높은 금액의 프리미엄이 빨리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관리 처분 시점에 시공사가 선정되는 걸 조합 설립 때 시공자 선정할 수 있게끔 당겨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조합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사실상 큰 혜택을 보는 거고, 엄청나게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20년간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가 온다. 20년간. 예.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향후 20년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펼쳐집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욕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집값이 한 반토막 나고 전월세도 안 나가서 난리고 지금 금리는 점점 오른다고 하는데 무슨 재개발 재건축 전성시대가 오고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1 년, 2년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20 년, 30 년, 40 년, 50 년을 살 사람이고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자녀들한테도 사실상 어 주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택지 개발할 때 뭐 압구정동을 개발할 때나 신도시 개발할 때 그러니까 70 년대 80 년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 기간에 많은 투자를 통해서 몇십 년째 부자로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뭐 정보라고는 하지만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거를 제가 다시 재해석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부가적인 내용들을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재건축이 앞으로 쉽게 되고 빠르게 되고 고밀도로 되고 안 됐던 재건축 단지가 재건축이 된다라는 게 팩트인 겁니다. 재개발은 모아타운 신속통합 공공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등을 통해 갖고 앞으로 재개발을 많이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서울 시내에서. 근데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막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높게 짓고 싶은데요. 용적률이라는 걸,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라는 걸 정해놔 버리니까 높게 못 짓는데요. 그러면 용도 지역을 없애버리거나 새로 개편하면 되겠네요. 이게 용도 지역의 다변화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쨌거나 20년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전성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향후 20년간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펼쳐질 겁니다. 어떤 분은 이 기회라는 배에 올라타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옆에서 지켜보고 방관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개발 사업은 결국 어쨌거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초양극화로 가는 길입니다. 또 우리가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이 초양극화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어느 쪽 선에 있을 것인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은 거의 다 마쳤는데요. 한번 질문 한번 볼게요. 바라아제님, 마포구 광역창녕 역세권 개발 추진한다는데 어떨까요?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지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요 지역도 저희가 이제 제 관심 지역이기도 했고 많은 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드렸던 지역인데요. 지금 이제 광흥창역 하면 지금 지하철 6호선 하나 다니잖아요. 그죠? 뭐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광흥창역이 있는 지역, 광흥창역은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여의도,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신촌역. 광흥창역 요 아래쪽 요 블럭이요. 지금 역세권 지금 추진위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지하철역 역세권 충분히 노후도는 지금 한 85% 나옵니다. 질문이 역세권 궁금해서요. 인가요? 광흥창역 역세권 개발 추진한다는데 어떨까요? 예. 물건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물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건이 있으시면 투자할 만하시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광흥창에서 여의도, 신촌까지 그리고 인제 저 위에 세전역까지 올라가는 서부선이 인제 개통 예정이죠. 인제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흥창도 더블 역세권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왕십리 역세권 개발한다는데 왕십리도 지금 역세권 개발이 구역 지정이 다 됐고 그러니까 9번 출구 쪽에는 지금 정비구역 4구역으로 역세권 개발 구역 지정이 됐고요. 10번 출구 쪽에는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지역.
그러니까 요런 지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이고 주거 지역이잖아요. 3종 주거 지역이고 2종 주거 지역입니다. 3종 주거 지역은 이번에 용적률 500% 받았고요. 2종 주거 지역도 이번에 역세권 동의서 통과하게 되면 용적률 500%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지역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왕십리역 같은 경우 아까 광은창역도 마찬가지로 추진위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 지역도 2 종이거든요. 그러면 용적률 400% 500%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죠. 소액으로. 그죠? 뭐 2 억이 채 안 되는 투자금으로 인해서 뭐 이런 얘기하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겠지만 수익금은 10 억이 넘을 겁니다. 예. 3번 솔거 대림 재건축 가능할까요?"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도 이번에 노정법을 적용하면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단기간에 결정 날 건 아니니까요. 2월 달 이번에 최종안 나오는 걸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포구 쪽에 모아타운 한다는데 마포구는 어때요? 마용성은 얘기할 것도 없죠. 마포구 뭐 모아타운은 나쁘지 않죠. 예, 햇병 아래 한강 가까운 쪽 어딘 줄 알 것 같습니다. 그냥 갖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둔산동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음 충청권까지는 좀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상계주공 3 단지 13평 어떨까요? 뭐 자금에 맞춰서 사는 거죠. 상계주공 13 단지 13 평을 여쭤보신 거는 자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13 평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상계동 앞으로 동부권의 대장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저는 인제 물량이고 입지고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의동. 음. 박현준 님 "창의동 모아타운 동의서 갖고 있는데 투자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동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창의동에 1억 5천을 갖고 들어가야지 되면 저 같으면 몇 천만 원 더 보태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아까 뭐 신수동이나 노량진이라든가 왕십리라든가 아니면 도심권으로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 시세라는 거는 제가 보니까요. 창동 재개발 투자 금액이라든가 마포 용산은 좀 비싸지만 마포나 성동구 쪽 재개발 투자 금액이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굳이 상급지로 가야지 되는데 창동 쪽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용두동 도심 복합 해지 지역 빌라 투자 용두동도 괜찮죠.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뭐 청계천 조망 나오고 그리고 인제 어디예요? 성수동이랑도 가까워서 노후도도 괜찮아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미미삼은 뭐 월계동 대장주잖아요. 뭐 어떨까요? 지금 인제 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착공을 했기 때문에 미미삼은 그거에 대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학열 님, 박시영 님 여기 김학열 씨가 들어왔어요? 예. 그분은 아니시겠죠? 뭐 그분이 뭐 할 일 없어서 제 방송을 들어왔을까요? 예. 광명 사거리 인근에 음 광명 사거리 인근 현지 네버빌이요. 84 제곱미터. 매도 시점은 뭐 지금 뭐 굳이 매도 시점을 이야기하기는 애매하긴 한데요. 뭐 어 꼭 팔아야 된다면 뭐 파셔야겠죠. 아니면 뭐 쪼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 시점은 뭐 지금 매도한다고 해서 팔릴 수 있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 파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네. 김푸름 님. 집값이 너무 떨어지고 전세도 안 나가죠. 예.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걱정이고 오르면 또 오르는 대로 걱정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물론 인제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10 억짜리 주택이 7 억으로 빠졌는데 내가 원래 가고 싶어 했던 동네는 20 억짜리였어요. 근데 인제 차익이 너무 크니까 좀 힘들잖아요. 얘도 인제 10 억으로 빠진 겁니다. 예 예전엔 10 억이 있었어야 되지만 지금은 3 억만 있어도 되잖아요, 이동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거 떨어진 것만 너무 보지 마시고 사실상 이런 하락장 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겠지만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지금이 영끌할 때 아닌가요? 지금이? 뭐 영끌이라는 단어를 잘못하면 요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지만 저는 지금 이 타임이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
사고 싶은 지역에 있는 물건을 공략할 수 있는, 비싸서 못 샀다면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세가 흐름은 일단은 뭐 지금 금리 문제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3월 달에 제가 지난주 라이브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3월 달에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면 조금 시장에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 부동산 부시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럴 거면 많이 느낍니다. 요즘 이제 상담도 사실상 부쩍 많이 늘었고요. 저희 사무실에 상담하시는 분들 많이 늘었고, 참 신기해요.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뭐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었는데, 요즘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전세가 안 나가서 내줄 돈이 없는데 부딪혀서 이겨내야죠. 세입자랑 잘 이야기하셔서 어 좀 제일 좋은 게 서로 간에 좋게 합의를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오늘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346명 정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50 명이 들어오셨구나. 예, 들어오신 분에 비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가 너무 없다. 들어오신 분에 비해서 좋아요가 너무 없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누르시는데 크게 아프지 않으시면 좋아요 한 번씩 좀 여러분들 눌러, 뭐 내용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요 좀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뭐 제가 이렇게 구걸하는 것도 웃긴데 어쨌거나 저도 그래야지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예.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예. 자, 오늘은 좀 이상 좀 마칠까 하는데요. 예. 하여튼 오늘 뭐 중간에 좀 어수선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요. 다시 한번 좀 세미나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 시에 저희 사무실 동국빌딩 삼성동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니까요. 궁금하시면, 세미나에 대한 문의 있으시면요. 567-3040 으로 전화 주시면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고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상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